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피노 마케팅의 전민우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작년 5월인가요? 6월쯤? 네, 그때 웨비나 한번 진행을 했었고 또 23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네, 오피노 마케팅 웨비나를 통해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웨비나는 리허설을 해봤더니 한 40에서 45분 정도 제가 말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소리가 두 번씩 겹쳐서 나온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해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른 노트북에 뭐 의자가 켜져 있는 게 있을까? 이게 노트북에 두 개가 켜져 있으면 의자가 괜찮을까요? 네. 잘 들린다는 분들도 있네요. 네네. 지금 어떠실까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뭐 기술적인 이슈가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저희가 좀 바로바로 확인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45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예정되어 있는 질의응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로스 사이클이라는 관련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단계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표 중심의 로드맵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리세션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23년도 올해도 뭐 작년보다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정말 많고, 그다음에 내년도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언제까지 우리가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예전에 뭐 유동성이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던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사실 생각을 하고요. 또 오피노 마케팅 또한 굉장히 지표 중심으로 마케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지표들을 잘 관리하면서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로드맵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로스 사이클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또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로스 사이클 관련해서 저희가 프리 컨설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사 브랜드에 한해서 그로스 사이클 한번 대입해보고 실제 좀 지표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총 10분 선정해서 스타벅스 추첨을 할 건데 그것도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오피노 마케팅의 대표이사이자 저희 모회사인 비긴사이트의 CMO로 재직 중에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리 말씀드린다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저희도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좀 빠르게 진단을 하고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데이터 기반으로 세운 저희만의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어떤 스테이지에 놓여 있는 브랜드에게 뭔가 이렇게 찰떡처럼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또 들어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좀 들어보시나요? 저도 리더십이라는 걸 처음 뭐 이제 창업하기 전에도 리더십을 처음 이제 해봤을 때 저희 팀원들에게 다짜고짜 했던 질문이거든요. 요즘 뭐 힘든 건 없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요즘 힘든 거 없어라는 질문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뭔가 배려하고 팀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싶은 욕심에 뭐 그런 이제 사실 그런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질문인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 이 질문으로 인해서 나오는 답변들은 정말 힘든 일에 대한 답변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먼저 서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리더라고 한다면 혹은 이제 누군가 이제 동료가 뭔가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뭔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질문 자체가 요즘 힘든 건 없어라기보다는 뭔가 요즘 가장 재밌는 일이 뭐야? 아니면 요즘 가장 잘해보고 싶은 것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금 신경 쓰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기준 기반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 이제 마케팅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시장 확장을 한다라는 개념만으로 보기가 이 마케팅 전략을 그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사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 경영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자체가 성장함에 따라 사실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장과 이 마케팅 전략 자체, 마케팅의 성장 자체가 사실 따로 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마케팅 전략하면 시장의 확장이라는 부분으로 정의를 많이 내리곤 합니다. 그럼 시장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매출이 증가하는 것, 혹은 뭐 고객 수가 증가하는 것,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공격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결론에만 집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우리가 시장을 더 넓혀야 돼, 고객 수를 늘려야 돼, 그럼으로써 매출을 늘려야 돼라는 건 사실 우리가 딱 아웃풋에만 집중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결론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실 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풋 지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결론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런스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결론에만 집중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결국 아웃풋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야 될지 그 방향성이 굉장히 혼선이 있게 되고 전반적으로 팀 전체가 이 마케팅 전략 어떤 온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갈팡질팡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케팅이라는 것도 우리가 특정 시장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의 가치를 계속 고도화시키는 일이거든요. 결국엔 더 확대해서 경영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존재 이유도 결국에는 문제인식, 해결책의 발견, 그 해결책 가치의 고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마케팅 사이드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결국엔 사랑받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해결책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여정. 그럼 그 해결책의 버전에 따라서 반응하는 시장의 크기가 달라질 거고 그럼으로써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성장과 연결된 마케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좋은 해결책의 발견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바로 어떤 매스마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한 우리가 작은 시장에서의 기본적으로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플러스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은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작은 시장을 더하기를 통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시장을 확장했다면 그 레이어를 굉장히 두텁게 하는 시장층의 다양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팬덤을 굳히고 다른 시장을 또 발견해 나가는 사실 이 스텝으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오피노 팀에서도 마케팅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라고 한다면 그냥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매출을 높이는 활동이 아니라 사실 고객이 내 제품을 써보고 난 다음에 그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활동을 저희는 마케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애플 바인데 뭐 전 제품을 이제 애플로 쓰다 보니까 뭐 제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거고 저는 네이버보다도 이제 구글링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구글링을 저희가 사용함으로써 제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난 뒤로는 사실 이제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구글링을 안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 브랜드, 내 제품을 한번 써본 이들이 다시 그 전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사실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열정과 뭐 경험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정확한 지표 기반의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가 달성되는 지표의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케팅의 활동을 정의하면 딱 이러한 문장들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제품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발견하고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지표들을 우리가 목표로 세워놓고 그 지표가 목표로 세운 만큼 그 트렌드를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 그거를 우리가 마케팅 활동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아웃풋 기반으로 했을 때 결국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풋 지표를 설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능한 숫자의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곳에 이제 기고한 글인데 이제 Y가 있는 팀과 Y가 없는 팀. 사실 이것도 이제 아웃풋으로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거느냐 아니면 아웃풋에 연결된 인풋 지표로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팀 내에서 결국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이드가 분명하냐 아니면 가이드가 없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게 되는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실행 전략도 크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중요한 마케팅 전략 수립의 첫 단추는 이 단기적인 호흡의 목표 설정보다 장기적으로 목표 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지표 설정 그리고 그 관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처럼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비용을 줄이고 더 단기적인 매출 성장을 위해서 좀 단기적인 호흡으로 달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가 그럴수록 장기적인 호흡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들에 훨씬 더 포커스를 해서 실행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피노 마케팅은 내부에서 저희가 그로스 사이클이라는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제품이 탄생해서 그 다음에 팬덤을 만들고 시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의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4단계로 나눴고 이 4개의 스테이지를 정의해서 각각의 스테이지를 저희가 정의하고 그리고 그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반드시 각 스테이지에서는 무엇이 달성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지표를 설정한 후에 그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그 이니셔티브에만 집중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전략 수립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최초에 그 제품이 런칭하게 되면 여러분도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PMF, 즉 Product Market Fit이란 스테이지가 있을 거고요. 이 스테이지를 벗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시장에서 우리가 플러스 구조를 만드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스테이지 명을 우리가 붙였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시장을 여러 개 만들므로써 결국 큰 시장으로 스케일업 해나가는 그 스케일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시장들의 합에서 레이어를 더 두텁게 하는 것, 결국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매스마켓으로 나아가는 것들, 그걸 우리는 캐즘 단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신규 유저와 신규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그들의 리텐션을 다시 관리해주고 그리고 신규 유저가 많아짐으로써 아주 다양해지는 타겟들이 있을 텐데 그런 타겟, 즉 마켓에 기반해서 우리의 프로덕트는 다시 고도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4가지 스테이지를 계속 순환하면서 시장은 커지게 된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을 만나거나 아니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들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PMF 영역에 있는 건지 내가 펀더멘탈에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스케일 영역인지 내가 캐즘 영역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마케팅 액션들을 함으로써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간혹 브랜드를 만나보면 실제로 그 PMF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들을 스케일 단계에 적합한 이니셔티브들을 진행하시려는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 펀더멘털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즘 영역의 활동을 하려는 곳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바 그 스테이지에 맞는 활동들을 했을 때 사실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안정성과 속도가 생기고요. 반대로 이제 그 스테이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스테이지 이니셔티브들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확실히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들을 직면하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 하나하나의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PMF입니다. 제가 여기에 좋은 해결책의 발견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거고 시장에 그리고 시장의 다양한 문제라는 것은 시장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제일 텐데 그 시장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라는 것들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봐요.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이미 해결책들도 있고요. 그 해결책을 어떻게 조합하고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PMF 단계에서 우리가 마켓을 설정했다면, 즉 어떤 문제점을 정의했다면 해결책은 만들기보다는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그 발견된 해결책을 어떻게 고도화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고도화는 사실 뭐 특별한 기준은 없겠지만은 기존 방식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x, 10배 이상으로 우리가 고도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유저가 기존의 행동을 고민 없이 바꿀 이유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솔루션이 런칭이 됐는데 그 솔루션을 활용해서 뭐 기존의 전환율이 10%였는데 우리 솔루션을 쓰면 기존의 전환율이 11%로 바뀌어요라고 하는 건 사실 고객 입장에서의 기존의 어떤
그런 변경, 쉬프트 코스트 자체를 버리고서까지 변경할 이유가 사실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압도적으로 그 발견한 해결책을 고도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PMF에 대한 해석이 모두 다르긴 하겠지만 이 마켓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일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제품에 맞는 시장을 찾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프로덕트 마켓 핏은 결국 마켓에 맞는 프로덕트를 찾느냐 아니면 프로덕트에 맞는 마켓을 찾느냐에 모두 다 양방향으로 존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 제품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이미 제품의 고도화를 더 이상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제품에 적합한 마켓을 찾는 것도 하나의 PMF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정의해놓고 제품을 고도화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달라지게 되면 제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우리 조직 자체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빈번하게 바뀌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세일즈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양방향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양방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PMF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라고 보면요. 결국 우리가 PMF를 찾았다는 확신을 주는 유일한 지표는 저는 리텐션 레이트라고 딱 봐요. 그게 이커머스라고 한다면 재구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가 앱 기반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재방문율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구매 의향서라든지 혹은 이제 첫 구매라든지 아니면 알림 신청, 뭐 회원가입 이와 같은 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많아지게 되면 우리 제품이 성공한 것 같아, PMF를 찾은 것 같아 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첫 구매가 당연히 많을 수 있고요. 뭐 프로모션 왕창 때리면 또 첫 구매가 많을 수 있는 거니까요. 구매 의향서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세일즈하는 이 스킨십 자체가 불편해서 구매 의향서를 줄 수도 있거든요. 회원가입 할 수 있죠. 뭐 우리가 프로모션 혜택으로 회원가입하면 뭘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내가 이걸 또 쓰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사실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비율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보통 이커머스 기준으로 우리는 20에서 30% 정도가 돼야 건강한 재구매율이 나왔다라고 보고 이때 PMF를 찾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20, 30%냐라고 보면 만약에 20% 미만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실 이거는 이제 산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브랜드 제품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구매하는 객단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10만 원의 제품을 구매한 유저가 이후에도 10%의 재구매율로 꾸준히 구매한다면 사실 이 사람이 결국 총 기여하는 금액이 약 11만 1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구매율만 30%로 상향되면 이 사람이 재구매율로 이 30%의 재구매율로 꾸준히 구매한다면 동일하게 10만 원짜리를 사는 거죠. 그러면 총 기여 가치는 약 14만 2천 원 정도로 되거든요. 그럼 기여 가치가 높은 고객을 획득하는데 우리가 대략 뭐 그 획득 비용을 우리는 10% 정도를 지불할 거야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제 이러한 높은 고객을 획득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이 고객 획득 활동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제품 자체에 대한 가격이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재구매율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종적으로 유저 자체가 우리 브랜드에 기여하는 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 부담 자체가 좀 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혹은 굉장히 작은 마켓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고객을 획득하는 활동들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고 유연하게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간혹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우린 재구매율이 아예 없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구독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뭐 연간으로 본다. 주기가 길다.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단가가 비싸서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TV 이런 경우에 재구매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때는 제품당 판매 단가가 사실 비싸야 그 재구매율이 낮다라는 것들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총 기여 가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거의 0에 수렴한다면 결국 제품 판매 단가는 비싸야 됩니다. 다만 이 가격이나 비용 교섭력이 있을 만큼의 제품 경쟁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품의 가격이 이제 당연히 비싸지면 비쌀수록 결국에는 고객이 구매까지의 소요일수가 길어질 수 있고
뭐 영업의 주기가 당연히 길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모로 마케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우리가 제품의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서 마케팅 활동을 플러스 구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경쟁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리텐션 레이트를 잡아줌으로써 PMF 영역을 달성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MF 단계에서 리텐션 레이트이 20에서 30%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액션이 아니라면 그 영역에서는 최대한 다른 액션들을 지향하는 거지 마세요. 즉 PMF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리텐션 레이트이 30%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면 미디어의 확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규모의 브랜딩 캠페인, 가격 경쟁, 경쟁사와의 견제 활동, 아니면 재구매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CRM 활동. 그러니까 이때 재구매율을 높인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텐션 레이트, 본질적인 재구매율과는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다 지양돼야 돼요. 욕심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거고 앞서 나감으로써 매출이 발생되는 거는 사실 거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랜드의 리텐션 레이트이 20에서 30%, 저는 이걸 이커머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30%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우선은 다시 프로덕트 고도화에 맞춰서 리텐션 레이트 30%를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 시장에서 제품이 만족스러워야 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부적 자극이 없어도 알아서 찾아서 되돌아오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텐션 레이트 자체가 30%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 PMF 단계에서 마케터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은 유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연구, 즉 프로덕트를 고도화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그 방식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즉 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제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유저들은 찾고 있고 어떤 대체제를 찾고 있는가, 그런 대체제를 찾을 때라도 어떤 키워드나 어떤 언어들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찾음으로써 프로덕트 고도화를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PMF 단계라고 본다면 이런 일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리텐션 레이트 20-30%를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즉 작은 시장에서 플러스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결국엔 뭐 마케팅도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벌고 쓰는 것의 차이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뭐 이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이제 부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우선 모아놓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보다 버는 게 적더라도 우선 모아놓고 나중에 수익화하자 이제 이러한 전략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제 그러한 이익이 어느 시점에 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실하게 그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뭐 우리가 이제 벌고 쓰는 것의 차이, 뭐 이제 아니면 성장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광고단에서는 뭐 로안스가 될 수도 있고 CPC가 될 수도 있고 뭐 구매 전환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의 또 인풋 지표들을 보면 뭐 로안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광고 비용, 뭐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노출수, CTR, 구매자 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아웃풋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인풋 지표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적게 쓰고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실제 마케터들은 단편적인 거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편적인 거래라고 하면 결국 유저당 일회성 거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CPA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고객당 주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인풋 지표일 테지만 우리가 아웃풋 지표로 보면, 즉 자산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 유저의 생애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 그래서 그 고객이 우리에게 총 기여하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고 이걸 아웃풋 지표로 두고 인풋 지표들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엔 작은 시장이라도 이 성장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이익이 남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AC,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보다 고객으로부터 얻는 가치가 큰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물론 이제 산업과 브랜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다르겠지만 보통 이 LTV와 CAC의 비율이 3.5에서 4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브랜드의 혹은 뭐 자사몰의 LTV와 CAC의 레이쇼가 3.5에서 4를 유지하는지 이거는 이제 광고 비용만 생각해 봤을 때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모든 산업과 브랜드의 3.5에서 4 정도 되는 비율이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은 보통 이커머스 기준으로 우리가 3.5에서 4 정도의 비율을 달성하면 펀더멘탈을 우리가 잘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 영역, 결국 3.5에서 4를 달성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펀더멘탈 영역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 액션에만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개선을 위한 지표를 한번 분해해 보면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 LTV를 산출하는 방식, 뭐 CAC를 계산하는 방식 너무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 그 계산 방식이 다르고요.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도 뭐 매출로 잡을 거냐, 이익으로 잡을 거냐, 뭐 목표가 어떠냐, BM이 어떠냐, 뭐 사입 기준이냐, 수수료 베이스의 플랫폼 기준이냐 너무 다르거든요. 추적 기준을 1년으로 볼 거냐, 아니 뭐 반년으로 볼 거냐, 분기로 볼 거냐 너무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기준으로 보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인 이제 그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DCF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 할인 가치 방식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게 되고, 사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기업의 밸류에이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DCF 방식도 있고, 뭐 이제 비교 방식도 있고, 아니면 순 자산 가치 측정 방식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DCF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논하게 되면 LTV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문 금액, 뭐 그게 AOV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매자당 금액, 구매자당 이제 제품 구매 금액인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큰 튀는 금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사한 패턴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차이를 두진 않았고요. 그래서 보통 주문 금액을 우리가 이탈률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커머스에서 우리가 이탈률을 잘 안 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재구매율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계산했을 때 유저 한 명당 LTV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제 CAC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캠페인 비용,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월이라고 한다면 그 월에 들어간 코스트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월에 이제 액티브한 유저들 수를 나눠주고, 그리고 구매 전환율을 나눠주면 실적으로 한 명을 우리가 획득하는데 코스트가 얼마나 드는지를 쉽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만으로도 실제 무엇을 인풋 지표로 개선시켜야 되는지가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OV를 높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LTV를 높이려면, 개선하려면 AOV를 높여줘야 되고 리텐션 레이트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AC 자체를 낮추려면 당연히 코스트를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MAU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죠. 이 펀더멘털 단계에서 마케팅팀이 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AOV를 높여야 돼요. 리텐션 레이트를 높여야 되고요. 코스트를 낮춰야 되고요. MAU를 높여야 되고요.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됩니다. 딱 이 목표, 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들로만 마케팅팀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보통 AOV를 높이는 방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커머스에서 25,000원에서 7만 원 사이 제품을 판다라고 하면 사실 뭐 최근 어떤 미디어 CPA 기준상 로아스가 나오기가 잘 힘든 구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번들링을 통해서 실제 제품의 객단가 자체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번들링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1+1일 수도 있고 2+2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 자체를 이렇게 번들링해서 제품의 객단가 자체를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광고 랜딩 페이지 자체를 제품 페이지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 페이지 자체로 랜딩 페이지로 옮겨줌으로써 다른 제품, 여러 제품들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제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추가 상품들에 대한 옵션을 다양하게 나열해주면서 같이 구매해도 좋을 제품들을 계속 푸시해주는 방식으로 제품의 객단가를, 구매당 객단가를 올려주게 됩니다. 뭐 물론 이 어프로셀링도 가능하겠죠. 어떤 한 제품을 담고 장바구니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이런 제품들도 많이 구매했어요 라고 해서 같이 구매할 만한 상품들을 계속 푸시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 한 번의 구매를 통해서라도 이 AOV 자체, 구매당 단가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텐션 레이스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텐션 레이스를 높이는 방식 자체는 결국 재구매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 유저별로 세그먼트를 묶어서 재구매를 할 것 같은 유저를 우리가 우선 잘 발라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구매까지는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소식을 들어야 되고 다시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는 웹이나 앱에 방문할 수 있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시즌이나 아니면 브랜드의 성과 등의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웹사이트 푸시라든지 아니면 구매 후 노출 빈도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이 웹사이트 안에서도 온드미디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의 접촉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재구매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이 구매 전환율을 높인다라는 건 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 LMF 찾는 거거든요. 결국 이 LMF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 얘기한 것처럼 랭귀지 마켓 핏인데 결국 마켓에 맞는 랭귀지를 찾는 것, 즉 좋은 카피를 찾는 거죠. 아니면 카피는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카피가 잘 먹힐 만한 타겟을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메타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핏한 소재들을 찾아볼 수 있고 혹은 소재를 고정해 놓고 우리가 핏한 타겟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구매 전환이 확실하게 될 것 같은 타겟을 기반으로 그 타겟에 실질적으로 구매를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CVR,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웹사이트에 혹은 앱에 접속하고 난 다음에 구매까지 가는 여정을 아주 타이트하게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세일즈 퍼널을 우리가 촘촘하게 관리를 해서 고객이 이탈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전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버틀넥들을 발견해서 지속적인 A/B 테스트를 통해서 세일즈 퍼널 자체를 고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A/B 테스트라는 거는 단순히 소재 A/B 테스트에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탈을 하거나 고객이 전환까지 되지 않는데 그 여정 안에서의 페이지에서 이탈이 되고 전환이 버틀넥이 걸리면 그 페이지 자체에 대한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A/B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가령 온사이트 푸시투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글의 옵티마이저를 활용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A/B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A/B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이탈률을 줄이고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한 여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환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구매 전환율 높일 수 있는 방식은 GWP라고 해서 이제 Gift with Purchase라는 전략이거든요. 구매를 하면 뭘 더 줄게라는 전략인 거죠. 보통 이게 AOV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번들링이라든지 구매당 금액 자체로 이제 올리잖아요.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5만 원짜리를 구매했을 때 허들보단 10만 원짜리를 구매할 때 허들이 높아지거든요. 심리적 허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는데 이 정도까지 구매하면 우리가 선물 줄게 라는 전략은 그 떨어지는 구매 전환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송비를 뭐 얼마 이상이면 무료로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 얼마 이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이걸 더 줄게 라는 전략은 실제로도 굉장히 잘 워킹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선물은 뭔가 완전 동떨어진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타벅스 상품권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 제품과 보완해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했을 때 그 시너지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AU 자체를 높여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페이드 미디어를 활용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랜드에 걸맞는 온드 미디어, 그 다음에 언드 미디어를 잘 활용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온드 언드 미디어 특성상 우리의 프로모션 메시지를 이렇게 푸시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브랜드 미션이나 비전, 혹은 브랜드 스토리, 혹은 개발기, 뭐 고객 문제에 대한 정의 솔루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사례 등의 스토리가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었던 사람들에게 why나 how의 형태로 소재가 나가는 거라서 오히려 구매 이유를 만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MAU를 높인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은 페이드로 고객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펀더멘털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MAU를 확장하는 것도 초반에 언드 미디어를 잘 구축하는 거죠. 즉 온드 미디어를 구축하는 방식들이야 너무 다양할 테지만은
언드미디어는 최근에 이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제휴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혹은 제휴할 수 있는 우리와 유사한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사실 트래픽을 벌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에 훨씬 더 SEO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커뮤니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아니면 제휴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많이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MAU를 우리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를 낮추는 방식인데요. 이 코스트를 낮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코스트당 효율을 올리는 건데 우리가 보통 뭔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 영역에서 우리가 코스트 에피션시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 특정 시즌이나 아니면 타겟별로 아니면 이미 우리 브랜드 안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제품들의 우리가 버젯 자체를 훨씬 더 집중시키면 기본적으로 뭐 구매 전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객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온고잉하게 매월 버짓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 시즌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시즌에 확 틀어버릴 거야 라는 그 의사결정 자체가 사실 이제 코스트 에피션시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내가 10억이 있는데 10개월에 1억씩 쓸 거야 뭐 이런 균등 분배보다는 시즌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을 고려했을 때 내가 버짓을 어디에다가 어떤 월에다가 어떤 기간에 어사인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트 에피션시를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매당 객단가, 그 다음에 재구매율,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코스트 에피션시죠. 그러니까 비용의 효율성을 우리가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MAU,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 이 5개 지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실행에만 집중했을 때 사실 우리가 펀더멘털 단계를 굉장히 빠르게 달성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라는 것들은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5개를 달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질적인 사례들을 좀 보시면 사실 한다 안 한다와의 차이예요. 실행을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빠르게 이 펀더멘털 단계를 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 단계를 지나면 우리는 이제 스케일업 단계로 가거든요. 결국 작은 시장은 이제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크기를 확장해 나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한 유저 단위로 보면 이 니즈를 성숙시키는 일이에요. 결국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유저를 구매로 만드는 일이고 유저 전체로 보면 기존의 유저를 우리 기존에만 집중했던 유저를 신규 유저 쪽으로 집중하는 일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원 매체, 뭐 검색 기반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노출되는 그런 매체들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시기일 거고 이런 지원 매체가 실질적으로 전환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지원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떤 지표를 활용해서 이 단계를 잘 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펀더멘털 단계에서는 이제 LTV와 이 CAC의 비율이 3.5에서 4라고 말씀드렸다면 이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신규 유저의 LTV가 신규 유저의 CAC의 비율이 3 이상으로 달성이 되면 우리는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펀더멘털 단계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신규 유저에 한해서 이 구조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첫 구매 유저의 LTV라는 거는 이 첫 구매 유저 수 곱하기 우리가 펀더멘털 단계에서 만들었던 기존의 LTV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 구매 유저 유입에 쓰였던 캠페인의 코스트가 있을 텐데 이걸 조금 더 쪼개서 말씀드리면 유저의 첫 구매 AOV가 있을 거예요. 즉 첫 구매 매출이겠죠. 플러스 이후 1년간 구매 금액의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본 그 합이 첫 구매 유저의 LTV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구매 캠페인 코스트, 즉 첫 구매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쓴 페이드 미디어 캠페인 코스트가 있을 텐데 이거를 첫 구매 유저 수로 나누고 이걸 다시 첫 구매 유저의 구매 전환율로 나눴을 때 우린 첫 구매 유저의 CAC을, 그러니까 CAC를 발라볼 수 있거든요. 이거 자체에 대한 비율이 3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펀더멘털 단계에서의 그 비율보다는 다소 떨어지죠. 왜냐하면 신규 유저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스케일업 단계에서
오가닉하게 혹은 다이렉트로 혹은 재구매로 들어오는 유저의 볼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전반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로안스라든지 이 어떤 컨디션 자체는 무너지지는 않을 테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 유저 획득을 통한 목표 달성 전략을 좀 보면 결국에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신규 유저 획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유저를 어떻게 획득해서 최대한 구매까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재구매까지 어떻게 유발시킬 거냐에 대한 세일즈 퍼널을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첫 구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구매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 구매 전략이 하는 것들이 뭐 첫 구매 시 이제 프로모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회원가입만으로도 이제 뭔가를 주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인발브 될 수 있는 빠르게 유저가 고객화 될 수 있는 첫 구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업크로셀링을 통해서 고단가 재구매 사이클로 안내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목표 달성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신규 유저 자체는 기존 유저보다 단가를 높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지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유저의 판매 단가를 높이기는 어려우니까 다음 재구매를 빠르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LTV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 자체는 우리가 뭐 샘플을 준다든가 아니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빠르게 구매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심리적 허들을 완전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제품을 먼저 써보게끔 하고 일반적인 재구매 주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주기로 재구매를 자극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LTV를 높이는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유저의 CAC를 낮추기 위해 기존에 우리가 펀더멘털 단계에서 공고하게 잘 만들어놨던 온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뭐 메타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해서 광고를 트는 것보다 기존에 여러분들 페이지에 팬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수들이 있었을 때는 광고 성과가 사실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단계에서 잘 구축해놨던 온드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이때 스케일업 단계에서 페이드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유저의 첫 구매 자체를 잘 유도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재구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적인 우리가 이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세일즈 퍼널 구축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셀렉스 모바일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 회원 특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CAC를 낮추기 위해서 뭐 친구 추천 적립금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구매까지 가지 않더라도 회원 가입만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안내해 줌으로써 빠르게 고객화 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스메틱 논픽션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논픽션이란 제품은 제품력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이 향으로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고 그렇다 보니까 당신만의 시그니처를 발견하세요라고 해서 이 6가지의 시그니처 향을 먼저 맛보게, 그러니까 받아봐서 우리가 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제공하게 되는 거죠. 사실 구매까지는 아니지만은 향을 맡고 난 다음에 구매하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저희 모회사 비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상단 신청으로 가기 이전에 다양한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CRM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시키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컨택을 함으로써 실제 상단 신청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일즈 퍼널을 구축을 잘 해놨단 말이죠. 즉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니즈가 엄청 성숙되지 않은 신규 유저를 데리고 오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구매하라는 트리거만 있으면 신규 유저 자체를 우리가 많이 획득하기는 어려운 구조를 갖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첫 구매 혹은 고객화될 수 있는 첫 단추를 어떻게 낄 거냐. 그럼 그 단추를 끼우고 난 다음에 여정을 어떻게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구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구매까지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 줄 거냐는 이 온사이트 내에서의 구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첫 구매를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구매를 빠르게 가져가주고 그 다음에 재구매 단가를 높게 가져감으로써 이 스케일업 단계에서도 이제 캐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유저 LTV, 그 다음에 신규 유저의 CAC의 비율 자체가 3 이상이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지표 말고도 뭐 이제 미디어에서의 지연 전환수가 GA에서의 직접 전환수보다 많아야 된다.
혹은 이제 미디어 노출 자체가 뭐 오가닉 검색에 대한 증가 아니면 다이렉트 유입에 대한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보조 지표들도 같이 봄으로써 우리가 이 스케일업 단계를 건강하게 지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규 유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즈가 성숙하지 않은 유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타겟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그에 맞춰서 그 타겟의 성숙이 다르기 때문에 니즈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표도 달라질 거고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재 종류도 다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겟이 이렇게 ABC로 만약에 다양하게 있고 A라는 유저는 관심 정도 있다라고 보고 B라는 유저는 이미 다른 제품과 우리 브랜드를 비교하고 있다. 그 다음에 C라는 유저는 이미 구매를 마음먹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소재의 종류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이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이 단계에 있는 유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브랜드의 미션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유저의 사례에 대한 모습 즉 보통 저희는 이런 것들을 Why나 How 소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재들로 보통 스케일업 단계에서 활용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소재들이 실질적으로 Why나 How의 콘텐츠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용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라는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게 다른 유저들은 경험했을까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어떤 프로모션에 대한 할인율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더 비저닝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유저들의 사용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Why와 How 콘텐츠로 이 스케일업에서의 소재를 선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관리하시는 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LTV와 CAC, 신규 유저의 LTV, CAC의 비율이 3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게 혹은 빠르게 이 캐즘 단계로 넘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보통 이 캐즘 단계는 대규모의 신규 유저 및 유저층의 다양화를 위한 노출 위주의 브랜딩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이제 관계사와 협업해서 뭐 반란, 하고 꽃과 같은 브랜드들의 캐즘 단계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캐즘 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브랜딩 설치량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신규 유저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지표들이 사실은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들이 그동안 잘 만들어왔던 지표들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만들어놨었던 LTV, CAC 지표도 건강해지지 않고요. 인풋 지표인 AOV나 아니면 재구매율, 구매 전환율도 모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캐즘입니다. 왜냐면 훨씬 더 구매 욕구가 낮은 신규 유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볼륨은 커질 수 있으나 이 유저당 경제적 이익은 감소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이나 브랜드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LTV를 우리가 이제 캡을 빼고 CAC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매출 원가나 판관비까지 뺐을 때 이 금액이 0보다 큰 순간까지를 보통 캐즘을 운영하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역마진이 나니까요. 보통 뷰티 산업의 경우에는 이 LTV와 CAC의 레이쇼가 이 정도보다 높은 구간까지 버텨가면서 캐즘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우리가 브랜딩 캠페인을 얼마나 운영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캐즘 단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목표 수치가 있으실 텐데 이 목표 수치를 달성을 위한 예산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예산 소진 속도 측정이 필요하고 반대로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 주요 지표의 최저점 즉 우리가 LTV와 CAC가 이 지점 밑으로까지 내려가면 안 돼. 아니면 캡은 CAC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돼라는 아예 마지노선을 정하시고 그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까지가 사실 캐즘 단계에서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PMF부터 펀더멘탈, 그 다음에 스케일, 캐즘 단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캐즘 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 그로스 사이클 한 바퀴 돌렸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캐즘 단계를 이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캐즘 캠페인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는 다시 PMF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PMF 영역으로 간다라는 건 우리가 프로덕트를 고도화해라는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유저가 많이 들어왔고요. 이 신규 유저의 재구 비율은 굉장히 안 좋을 테니까 이 신규 유저 자체에 대한 리텐션 레이트를 다시 높이는 활동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집중함으로써 결국에는 PMF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펀더멘탈로 넘어가서 그들의 LTV와 CAC의 비율을 다시 맞추는 일들, 이게 다시 스케일업으로 갈 거고 다시 캐즘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돌리는 행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복귀 후에 주요 세그먼트 리텐션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개선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신규 유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었던 신규 세그먼트를 발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신규 세그먼트가 새로운 마켓으로 우리가 정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맞는 우리의 프로덕트 고도화 혹은 완전히 다른 프로덕트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그로스 사이클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럼 내가 이제 그로스 사이클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좀 파악해 봤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 브랜드의 주요 지표를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브랜드가 갖고 있는 LTV나 CAC, 그 다음에 그 LTV를 이루고 있는 AOV는 어떤지,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재구매율의 트렌드는 어떤지, CAC라고 했을 때도 뭐 MAU는 어떤지, 코스트는 어떤지, 구매 전환율의 트렌드는 어떤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LTV와 CAC의 비율 자체가 뭐 4 이상인지, 3 이상인지 이런 것들을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는 스케일인 줄 알았는데 아직 PMF를 못 벗어났구나. 아니면 나는 지금 캐즘 가려고 했었는데 나는 펀더멘탈이구나. 확인을 하셔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그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즉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지표를 내가 이제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 지표를 당연히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전략에 맞게끔 당연히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 수립이 되면 그 실행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지표에 대한 시각화라든지 아니면 데일리랑 위클리로 우리가 그 실행 전략들을 루틴화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 확장을 공격적으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지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표는 지금 펀더멘탈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지금 스케일업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매출은 늘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그 지표들의 어떤 건전성이 굉장히 빠르게 깨질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간 매출은 늘겠지만은 다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지표를 확인해 봤더니 이 업체는, 이 브랜드는 스케일업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혹은 캐즘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여전히 펀더멘탈에 머물러서 뭔가 LMF 테스트를 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장의 가능성 자체를 아예 놓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로스 사이클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사이클 기반으로 콘텐츠 사이클도 있고 미디어 사이클도 있고 CRM 사이클도 있고 이런 사이클, 여러 가지 사이클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또 기회가 되면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허설 할 때는 45분이 충분했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영상 자체가 녹화가 돼서 다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서 너무 다행이고요. 여러분들 이 크로스 사이클 절대 잊지 마시고요. 또 요즘 시기는 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되는 또 시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의 지표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기회들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로스 사이클에 대한 프리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프리 컨설팅을 남겨주시면 또 저희 컨설팅 팀에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볍게 진단해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그로스 사이클에 대한
오피노에서 만든 프레임워크 그로스 사이클에 대한 설명들을 좀 마무리를 짓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예, 저희도 이걸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략 수립하고 그다음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사고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혹은 변경하셔서 쓰시면 여러분들도 사업과 마케팅에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